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세 개가 있는데, 진짜 아주 가볍게 읽어봤고요. 사실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거의 앱스랑 이렇게 그림 몇 개 이렇게 본 수준인데, 다이제스트 취지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적당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고른 거는 이 Analyzing and Improving the Training Dynamics of Diffusion Models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딱 고르는 날짜에 테로케라스가 올려가지고 얘가 또 일자저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게인이나 이치3D나 좋은 논문들이 많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CVPR 언더 리뷰인 포맷 같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뜯어서 들여다 봤는데 테로케라스가 이제 사실은 거의 엔지니어죠. 얘는 거의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학습을 더 잘할까 이거를 아키텍처적으로 아니면 트레이닝 스킴을 이렇게 조작해서 하는 그런 쪽의 연구라서 이렇게 아이디어적으로 크게 얻어갈 거는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얘가 이번에 한 작업은 트레이닝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트레이닝 다이나믹스를 임프루빙 하겠다. 그냥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바꿔보겠다. 거기에 있는 하이레벨적인 스트럭처는 그대로 둔 상태로 이렇게 잘 해보겠다. 이런 거라서 스타일겐 X라지 ADM 이런 애들보다 컴플렉시티가 적고 FID가 높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맨날 하는 요 작업이 있죠. 오블레이션 표. 그래서 마이너 임프루먼트, 아키텍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쭉쭉쭉 있는데 가장 그냥 메인 타겟은 얘가 이번에 보니까 스타일겐 2처럼 안에 있는 액티베이션이나 아니면 웨이트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게 좀 이렇게 앰플리파이가 되더라. 이게 이 학습이 되면 될수록 뭔가 그 안에 있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안에 있는 그 값 자체가 좀 이렇게 좀 튀더라. 그걸 좀 어떻게 잘 학습 중에 잡아보자 하는 그런 쪽의 그냥 연구라고만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좀 짠게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액티베이션 랩이 최대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이 민 값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것 같고요. 네, 그게 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저이 정도로 그냥 스키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하나 더 한 게 이제 포스트옵 EMA라고 해서 EMA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사실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튜닝할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맨날 앞에서 하던 대로 0.999 이런 걸로 이제 학습 도중에 계속 저장을 하는데 그거를 미리 좀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그 0.999라는 그 값을 조절하든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트레디셔널한 EMA는 이렇게 원래 갖고 있는 값에 0.999 한 다음에 새로운 값을 조금만 이렇게 첨가하는 이런 식이었다면 이거를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딴 것도 해봤는데 얘네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초반에는 되게 어차피 앞에 있는 요 0.999 하이웨이트의 어떤 그 파라미터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 값을 되게 작게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얘를 점점 가중치를 두는 이런 파워 펑션도 사용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게 미리 다 웨이트를 학습 중에 저장해놔가지고 나중에 테스트 타임에 이것만 이제 튜닝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FID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커브를 이루더라. 네, 대충 이런 식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아니 그 네, 뭐야 그 알파벳이 뭐예요? 알파벳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겁니다. 각 어블레이션. 아, 네, 얘는 대단히 이런 엔지니어다. 그럼 저 모든 셋업에서 다 그 EMA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셋업에서 다 중요하다가 포인트였습니다. 어떤 내가 세팅을 갖고 있던 EMA라는 작업의 FID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단히 중요하다. 프로필이 뭐예요? 설정. 이렇게 아, 얘를 이거를 이거 트레디셔널하게 할 거냐, 파워 펑션 할 거냐, 이 값말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그냥 제가 써놓은 겁니다. 사진도 있어요. 사진이요. 사진 얘네가 이제 실험한 세팅 자체가 없어요. 안에는 있는데 논문에 있는데 이미지넷 오일리를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대하는 그런 사진들은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수학이라는 이 두 번째 논문은 그 앞에 나왔던 설명하고 같은 날짜에 나왔고요. 싱가포르, 메타 이런 데서 했고 결과물이 대단히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이렇게 같이 보면 얘가 이제 하는 거는 뭐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스 비디오가 있으면 요 소스 비디오에서 약간 드림부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페이스 스왑 아니면 뭐 헤드 스왑 뭐 아니면 얘는 전체 서브젝트니까 그냥 어쨌든 모두 이 안에 있는 물체를 스왑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요거를 우리가 레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줍니다. 드림부스처럼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퍼런스 사진을 몇 장 주면 여기 있는 물체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비디오에서 수업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얘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점은 이런 게 있는데 특이점은 요 포인트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시간을 잘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비행기를 해서 헬리콥터로 바꿀 때 날개가 없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뭐 다른 애들 제가 얘네 하나도 모르고요. 얘네들은 헬리콥터 바꾸라 해도 이 날개까지 다 이 뭔가 수합을 하다 보니까 날개가 생겨버립니다. 정말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이 비행기만 딱 바꾸고 나머지 다 지워야 되는데 이 비행기 지우면서 거기다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채워 넣을 때 이 날개 자리에 여전히 뭔가를 채워 넣다 보니까 날개 같은 게 생기더라. 약간 이런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디프트라고 있는데 조금 그림이 좀 여기서 보시면 요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를 몇 개 이렇게 정합니다. 내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뭐 이렇게 땅땅땅땅 한 프레임에서 정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만약 헬리콥터 받고 싶으면 요 두 개를 빼고 그거를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내가 키 프레임을 이렇게 키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렇게 이거를 함께 넣어줘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하면 여기서 보면은 얘가 비디오 모듈 썼고요. 애니메이트 디프 썼고 디프트라는 애로 그 포인트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어댑터 형식으로 이제 추가 컨디션으로 넣어주는 건데 이 추가 컨디션을 넣어줄 때 헬리콥터를 넣어줄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날개 부분에 있는 키 포인트를 빼서 넣어주는 겁니다. 학습을 할 때 그 포인트를 다 따로 학습을 할 때는 학습은 미리 좀 해놓습니다. 학습은 요 어댑터는 따로 학습을 해야 돼서 그 그럼 그 포인트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디프트라는 걸로 뽑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뽑는 거냐면 근데 거기서 뽑을 때 뭐는 남기고 뭐는 버리고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을 때 한 프레임에 대해서 이 포인트를 하나 딱 찍어요. 네, 비디오에서. 네. 그 다음에 그 찍은 걸 바탕으로 나머지의 이 점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그 댄스 코레스폰던스 아니면 그 하이레벨 코레스폰던스를 어떤 그 디프트라는 모델로 뽑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 내에서 이런 포인트 맵이 페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이제 트레이닝 페어로 해서 이 포인트 투 이 프레임 하는 어댑터를 추가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컨디션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는 그 포인트를 그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다른 예시가 이런 거는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빼고 하고 얘는 이거를 오리로 바꿔달라 하면은 이렇게 모가지가 긴 오리가 나와요. 아, 백조스럽게. 근데 이거를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요 점을 다 같이 이렇게 낮춰놓으면 모가지를 대가리 쪽의 포인트를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인터랙션을 줄 수 있더라. 이 정도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좁힌 포인트가 저렇게 낮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라는 게 모가지가 길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포인트, 머리 쪽의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인터랙션을 추가로 주는 거죠, 정보를. 인퍼런스 할 때요? 네, 인퍼런스 할 때. 학습을 할 때는 그냥 포인트와 그것만 포인트에서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만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사람이 그걸 알아서 맞습니다. 사람이 알아서 그걸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렇게 생긴 거에서 스포츠카로 바꾸면 이런 멍청한 모양이 나와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뭐 이 눈 사이를 좀 더 찢고 이렇게 뭐 스포츠카스러운 키프레임, 키포인트로 바꿔서 넣어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새로운 접근법이 됐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키포인트를 찍을 때 무슨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그냥
네, 아, 마음. 네, 사람 마음입니다. 1분 남았을 때 말씀해드릴게요. 네. 논문이 하나 남아도. 아무튼 요거 하나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뭔가 다른 걸로 이제 트래킹을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디퓨전 모델의 스피드업.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추론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 속도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디스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뭐 아마 이 내용 하나도 몰라도 돼요. 디스틸레이션이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하는 게 그 샘플링 뭐 수학적인 뭐 ODE 뭐 이런 거 푸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새로운 방법이 캐시라는 방법인데 그 저희가 사실 뭐 여기 그림이 좀 마땅치 않은 게 없는데 네, 뭐요 20스텝을 친다 치면 요 똑같은 네트워크에 비슷한 이미지를 20번 넣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좀 아깝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해봤자 어차피 안에 있는 액티베이션 맵이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그거를 굳이 매번 처음 인퍼런스 하듯이 넣어야 된다. 이거를 뭔가 그 이전 스텝에서 뭐 이게 더 노이즈할 때의 액티베이션 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얘는 뭐 대단히 속도가 엄청 빨라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 20스텝이면 요 정도인데 14스텝이면 이렇게 좀 망가지는데 이게 이제 세임 레이턴시인데 요 14스텝의 퀄리티를 20스텝으로 어떻게 잘 얻어내서 뭐 1.5배 빨라졌다.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획기적으로 줄인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옵저베이션은 요 세 개인데 여기 보시면 레이어 아웃풋이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 뭐 그다음에 그 패턴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지면 되게 그 디퍼런스가 조금 작으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대부분 다 중복되는 정보라는 거죠. 중복되는 정보니까 그거를 좀 이전 스텝에서 인퍼런스한 걸 활용해 보자. 그래서 그 옵저베이션을 간단하게 보시면 모두 뭐 이거 아주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고요. 뭐 그 유넷이 블락이 이렇게 얇은데 초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잖아요. 이제 초기랑 깊은데 이제 다 액티베이션을 뽑아서 이렇게 대충 PCA로 갔다라는 건데 하여튼 뭐 쉐입이 보이고 뭐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타임 스텝인데 뭐 비슷비슷해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뭐 대충 이 새 모양이 보이고 뭐 대충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내가 이게 그 블락에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인데 액티베이션 맵이 T스텝하고 T-1스텝 그 두 개 차이를 비율로 이렇게 재봤을 때 뭐 0.5가 아니라 0.2, 뭐 0.1, 뭐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 되게 그 변화율이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전 스텝에서 활용했던 액티베이션을 바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스텝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약간 이런 작업인데 내가 이전 스텝 여기서 있는 액티베이션을 그대로 그냥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모델을 통과시키지 않고 액티베이션을 그대로 써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 향상을 노렸던 친구들이고요. 네, 그다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거는 뭐 오토매틱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토매틱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봤던 요 상대적인 비율 그거를 뭐 약간 좀 경험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얘네들이 어떤 일정 스레시홀드보다 넘지 않, 그 되게 변화율이 미미하면 그냥 미미하면은 그 캐시를 하겠다. 이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캐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한 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0번, 뭐 여기 6번, 뭐 10번, 여기 14번 요때만 딱 인퍼런스 하고 나머지는 요 0번 거를 쭉 쓰고 6번 거를 쭉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1분 남았어요. 그리고 요 마이너한 디테일이 있는데 뭐 스케일 시프트 해가지고 뭐 이걸 러너블하게 한다는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런 흐름이 있다. 네, 이런 게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이어서 할게요. 저는 박준호고요. 그래서 저는 논문 선정을 지금 아이큐리 언더 리뷰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큐리는 지금 어쨌든 다 공개를 하잖아요. 리뷰랑 점수랑. 그래서 거기서 점수 제일 좋은 거 상위 3개 갖고 왔어요. 보면 점수가 지금 이 메케닉스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88, 10, 10이고 컴피던스는 3, 4, 4이고요. 어쨌든 점수가 굉장히 좋고 보면은 뭐 스트렝스 보면은 뭐 되게 굉장히 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막 이러고 되게 좀 칭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 봤는데 대부분 이 시점을 준 이유는 이 주제 자체가 약간 요즘에 되게 중요하고 핫한 주제여서 좀 점수를 좋게 준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 지금 그 인컨테스트 러닝이 이제 떤 데이터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걸 좀 설명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뭐 이벤트 러닝 뭐 이런 걸 조금 그냥 들어만 봤지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이제 그 인컨테스트 러닝과 이제 이네이트 러닝 두 가지 학습을 보여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컨테스트 러닝하고 이제 인웨이트 러닝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느끼기로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인컨텍스트 러닝은 그 나한테 지금 쿼리로 준 데이터 외에서 그러니까 컨텍스트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경향을 얘기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학습을 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네이트 러닝은 그냥 쿼리 자체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봤던 태스크들 학습한 태스크에서 이제 쿼리를 줬을 때 그 쿼리의 어떤 이제 답을 매핑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능한 거고 이제 이네이트 러닝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약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텍스트 러닝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모델이고 그 시험을 본다고 치면은 제가 제 지식을 갖고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공부를 안 했어요. 학습을 안 해가지고 그 답을 모르는데 옆에 이제 컨텍스트로 뭐 주열님이나 준하님이 어떤 문제를 이미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그 문제를 풀이 몇 번인지 모르지만 그냥 준하님 거랑 주열님 거 답을 보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로부터 어떤 답을 제가 이제 유추해서 가져오는 거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답 문제를 풀지 모를 수 있는데 적어도 얘가 나랑 같은 문제를 풀었고 그러면 답을 난 얘한테 가져와야겠다. 그러니까 좀 이런 컨셉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지식만으로 풀면은 이네이트 러닝이고 제가 뭐 어떤 컨텐츠 정보에서 뭔가 좀 가져와가지고 풀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해지면은 약간 제로샷 같은 게 가능해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챗GPT 같은 것도 저희가 LLM만 학습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측면에서 가능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챗GPT 같은 태스크를 가져오는 모델도 크고 그 분석이 복잡해서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만 그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세팅을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여기 잘 포인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차 있는 네모가 있고 색깔이 빈 네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하는 건데 이 맨 마지막에 오른쪽 부분은 XQ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퀄이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XQ 이 파란색이 무슨 레이블이냐고 묻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거든요. 근데 이제 컨텍스트에 보면은 이 XQ와 똑같은 이제 입력을 가진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L1이 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풀 때 만약에 이제 XQ라는 거를 모델이 이미 봤으면은 그냥 XQ만 가지고도 레이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또 다른 방식으로는 XQ랑 X1이 비슷하니까 레이블 X1을 가져오자 그냥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네이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재고 싶으면은 이 XQ가 이제 아예 처음 보는 샘플인 거죠. 나는 이런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모델이. 아니, 그러니까 모델이 이런 색깔 본 적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웨이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X 그 이제 하늘색을 본 적이 있고 얘가 무슨 레이블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컨텍스트에는 그거 관련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이 하늘색이라는 걸 맞췄으면은 얘는 내가 옛날에 봤던 거 기준으로 맞춘 거거든요. 컨텍스트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샘플들에서 맞췄을 때는 이제 이네이트 어큐시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샘플인 거고 반대로 인컨텍스트 어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인 애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샘플인데 이 컨텍스트에는 이게 있고 이 레이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컨텍스트를 보고 이 레이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델 입장에서 난 본 적이 없으니까 얘를 맞췄을 때는 그 이네이트 러닝으로 맞춘 게 아니라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맞췄다. 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셋과 이제 이런 거 맞춰가지고 그 인컨텍스트 러닝의 그 매트릭과 인웨이트 러닝의 매트릭을 나누는 거죠. 데이터 샘플 자체로 해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그 모델 구조는 지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쓰는데 그 어텐션 레이어 두 개가 약간 좀 필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좀 설명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인컨텍스트 어큐러시가 올라가고 어떤 경우 이네이트가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 이거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까 보면은 이제 그 클래스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클래스 개수가 되게 많아지면은 그 이제 컨텍스트 없이 내가 모델 하나 그러니까 모델
혼자서 이제 컨텍스트 없이 그냥 인풋만 가지고 예측을 하려면은 그 모든 이제 클래스 이제 디스크리션을 다 모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제 모델 혼자서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개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뭐 이네이트 어큐러시가 낮아지고 그 대신에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그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클래스가 많아지더라도 어차피 내가 비슷한 거를 가져와서 그 레이블을 복사해본다는 개념은 계속 똑같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많아진 경우에도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뭐 성능 유지가 잘 되거나 뭐 성능 높게 잘 나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좀 만약에 그 첫 번째 샘플처럼 이 경우에서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인컨텍스트도 되고 이네이트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숏컷이 인 웨이트 러닝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네이트 러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면은 굳이 컨텍스트 안 보고 일단 이네이트는 풀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만 이제 컨텍스트 러닝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트랜지션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샘플들 중에 이제 이네이트랑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둘 다 잘해야만 이제 어플시가 이제 100을 찍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네이트 러닝부터 그 어플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가 해결 안 되는 경우에 갑자기 인컨텍스트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네이트와 인컨텍스트의 어떤 그 순차적인 차이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버프트 러닝 얘기가 그 측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일어나냐 뭐 이런 걸 좀 조사를 또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 인컨텍스트 어큐러시가 갑자기 증가를 한단 말이죠. 이 사이 갑자기. 그 증가를 할 때 어텐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이제 B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 자신만 이렇게 뭔가 체킹을 하다가 다른 쪽이랑도 뭔가 어텐션 뭐 이렇게 스코어 같은 게 이렇게 확 올라가는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때 그 인덱션 헤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 뭔가 이렇게 이 로마자 숫자로 돼 있는 이 네 과정이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실제로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내 옆에 있는 레이블 정보를 뭔가 이렇게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체킹된 거 바탕으로 뭔가 이게 자기의 정보를 또 여기다 뭐 버퍼에다 입력을 한대요. 이게 아마 키베이브 뭐 그쪽 버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고 나중에 쿼리에서 뭐 이걸 다 가져오고 뭐 이런 동작 메커니즘이 꽤 구체적으로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이걸 되려면은 어텐션 레이어 두 개가 필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텐션 레이어 두 개인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해진다. 약간 조금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현상에 맞춰 나중에 모델 뭐 간단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시험에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간 지났죠 혹시? 꽤 많이 지났어요. 7분. 이제 6분 남았어요. 그더 뒤에 거는 이제 내가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일단 컨티뉴얼 러닝 도메인인데 그 메타 컨티뉴얼 러닝이거든요.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컨티뉴얼 러닝의 메서드 두 가지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레귤레이션 베이스드 메서드가 있고 하나는 이제 또 메타 러닝을 접목한 컨티뉴얼 러닝이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그 핵심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서로 약간 조금 연관성을 잘 못 찾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이제 사실은 메타 컨티뉴얼 러닝도 그 레귤레이션 베이스드 메서드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레귤레이션 베이스 메서드에서 그 해시안 매트릭스를 어떻게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제 메타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태스크의 데이터를 좀 가져올 수가 있대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까지 써가지고 해시안 어프로시메이션 하니까 메타 컨티뉴얼이 더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좋은 메타 컨티뉴얼 러닝이 그 이제 그 메타 컨티뉴 러닝 안에서 이제 샘플을 이전 태스크의 샘플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 그걸 랜덤하게 가지고 있고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면은 그 베리언스가 크대요. 그래서 그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법을 얘네가 이제 메서드로 제안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모멘텀 기반의 메서드인데 사실 메서드 자체는 간단하고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좋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가 거의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그 프로포션하고 띠어림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넘어갈 때마다 계속 다 그게 그 티오리컬에 증명이 되고 개런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신나게 읽으실 것 같은데 그 리뷰 중에서 되게 난 이런 거 되게 인조이하면서 막 읽었다고 막 이렇게 뭐 신나하더라고요. 뭐 저랑은 좀 안 맞는 논문인데 어쨌든 그 수식으로 이렇게 축축 다 나열돼 있어서 그러니까 좀 각 잡고 읽으면은 굉장히 조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성능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메서드, 그러니까 티어리 클럽도 많은데 성능 뭔가 실험도 굉장히 좀 빡세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능 그 이게 어큐러시 기반 메트릭들이거든요. 뭐 시파텐에서 이게 아마 시퀀셜은 아마 컨티뉴 러닝 할 때 그 클래스 두 개씩 배우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0번, 1번 클래스 뭐 배우고 그 다음에 뭐 2, 3번 배우고 막 이런 거 얘기해서 그런 세팅일 때 CQ가 붙는 거일 텐데 이 어큐러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낮긴 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낮다는 얘기는 어쨌든 내가 올릴 수 있는 그 룸이 되게 크다는 얘기인데 그 룸에 비해서 그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쪽 도메인 사람이 아니라서 뭐 이게 얼마나 그 이제 많은 격차가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 자체는 뭐 자기는 2%나 올렸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꽤 나름 올리기 힘든 건가 봐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느 조금 게 자기 거예요? 네? 어느 게 자기 거예요? 맨 밑에 거, 그 쉐이드 된 게 얘네 거예요. 이게 그 색깔 있는 거는 그 아이큐 리버탈 하고 나서 나 바꿨다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색깔 칠한 거. 이거 몇 분 남았죠 이제? 3분이. 원래는 이 부분을 사실 좀 더 약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 앞에 너무 해보니까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식을 다 건너뛰었고요. 그 마지막 논문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논문인데 결국에 그 이게 그 3D 생성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이미지, 2D 이미지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3D 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 만드는 게 그게 뭐 이게 지금 켜질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 이미지 한 장 주면은 얘를 이제 어느 각도에서도 찍어도 다 이제 렌더링 될 수 있도록 이제 뷰들을 다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뭐 약간 조금 그런 거 장점으로 내세우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얘네가 되게 속도가 빠르대요. 제가 민영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이쪽에서는 좀 빠른 속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빠르고 그리고 보면 뭐 굉장히 뭐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봐도 뒷중력 잘 되고 재밌게 돌릴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 나중에 뭐 사실 뭐 게임 같은 데 가면은 내가 뭔가 이제 어떤 게임 안에서 이제 3D 게임에서 오브젝트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싶으면은 그거 다 디자인 해야 될 거거든요. 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뷰 저쪽 뷰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사진만 있으면은 사진 갖다 놓고 이거 돌리면은 그냥 그런 오브젝트 같은 거 넣기가 굉장히 편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어플리케이션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얘네는 되게 성능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성능은 결국에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으로부터 온 거고 모델 파라미터도 뭐 5억 개 이상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잘 시켰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메서드 자체는 제가 이쪽은 잘 모르는데 그 메서드 컴포넌트들이 그렇게 막 낯선 애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데이터 사이즈는 뭐 70만 개 썼대요. 근데 사실 이게 3D 입장에서 70만 개면 엄청 많은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그 볼륨이다 보니까 3D까지 있어야 되는 거네. 네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라지 스케일인가 봐요. 그래서 얘는 되게 성능적으로 되게 우월했고 점수도 그래서 되게 잘 준 것 같아요. 얘네가 좀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게 그 이전 소프트랑 비교할 때도 우리는 체리픽한 거 절대 아니고 얘네 논문에서 가져온 것만 우리가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전 소프트에서 보였던 애들 샘플만 들고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리픽한 거 아니다. 되게 좀 성능적인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여기까지고요. 아, 1분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게 데이터셋 구축해놓고 뭐 근데 진짜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학습 방법이나 아니면 뭐 구조적인 뭔가 이렇게 특이점이 잘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뭐 모듈 네임들이 다 익숙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뭐 로스 같은 거는 뭐 3D 널프 같은 거 할 때 자주 쓰는 로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델적인 뭔가 이렇게 좀 그 아키텍처 제안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라지 스케일 학습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그리고 인트로션도 보면은 요즘에 다 라지 스케일 다 잘 되지 않냐. 뭐 약간 좀 그런 취지에서 논지 전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데이터를 3D에서 크게 하기가 힘든데 그걸 잘 성공시켜서 잘 해냈다. 좀 뭐 이런 거. 그 데이터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서 뭐 공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미 있는 거,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 다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다. 이미 있는 데이터도 쓰고 막 그런 건데 뭐 새롭게 추가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3D 하시는 분들은 뭐 라스케일 모델 참고할 때 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끝났네요, 이제. 네. 제가 첫 번째로 공유드릴 논문은 드리브링이라고 해서 고화질이 나오나요? 네. 네, 사실 고화질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보다 좀 더 고화질로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페이지 가면.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춤추게 만드는 네, 이런 거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사람의 포즈 시퀀스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 얼굴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서 생성되는 그 결과물이 이렇게 그리고 텍스트도 같이 들어가면 이 텍스트가 배경이랑 스타일이랑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어, 일단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했고요. 디퓨전 모델에서 이제 비디오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션 모듈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트 디프라고 하는 제가 잘 모르는 논문에서 사용한 기법을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 얼굴 정보를 줘야 되니까 사람 얼굴 정보는 이제 주열님 지난주에 발표해 주셨던 IP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포즈랑 뎁스 시퀀스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컨트롤넷이라고 하는 또 이런 거 넣어주는 그런 방법론이 또 나와서 그거를 또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컨트롤넷에서는 원래 이 모션 모듈이 없었는데 이제 또 그것도 비디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모션 모듈을 추가로 붙여서 이렇게 완성된 모델로 최종 생성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 정량적인 성능이나 여기에 보면은 옷 이미지에 대한 옵셔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옷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방금 전에 보셨던 결과물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약간씩만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어떤 컨디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모듈을 제안을 해서 컨디션을 이제 좀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해치지 않고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트 디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비디오 데이터에 사용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원래 레이어는 프리즈를 시켜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 학습을 시키는 모션 모듈이라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비디오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연속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모션 모듈만 쭉 떼가지고 그 다른 어떤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닌 다른 이제 디퓨전 모델들에도 갖다 붙여도 잘 작동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이 IP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주열님이 발표해 주신 거를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아주 이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논문이고요.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라 뭐 결과는 아마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공개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유드릴 논문은 비전 트랜스포머스 리드 레지스터스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들이 학습을 다 시켜놓고서 프리딕션을 할 때 이 피처 맵을 쫙 봤더니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아티팩트들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레지스터라는 걸 추가했더니 이렇게 싹 없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아주 이제 정량적으로도 뛰어났다라는 논문이고요. 그럼 이 레지스터라는 게 뭐냐면 네, 그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좀 스토리라인을 다시 좀 설명드리면 되게 다양한 모델들을 실험을 했어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다양한 모델들을 체크를 했는데 걔네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아티팩트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 아티팩트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아티팩트가 있는 애들은 요 피처들 있죠. 요 토큰들이 이제 각각 패치들이 피처인 건데 그 패치들이 노움이 굉장히 컸대요. 이 아웃라이어들이 노움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얘네가 작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킬 때는 안 나타나는 현상인데 큰 비전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킬 때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레이어 수를 증가시켰을 때 이게 다 Y축이 노움이고
이제 이터레이션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 자체가 컸을 때, 이런 식으로 큰 모델을 했을 때 아티팩트가 나타났고, 이 아티팩트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어, 그 자기 자신의 로컬한 정보 있죠. 뭐 바로 옆에 있는 픽셀들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갖고 있고 오히려 이미지 전체에 대한 글로벌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장 가까운 4개 피처랑 이제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재보고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뭐 리컨스트럭션도 해보고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어, 다 아웃라이어들 이런 아티팩트들은 글로벌한 이미지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뭘 해주냐면 쓰레기통을 만들어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여기서 레지스터라고 부르고요. 이 쓰레기통 이 피처들을 여기에 이제 러너블 인풋들을 넣어가지고 프리딕션 할 때 이제 같이 인퍼런스 할 때 다 통과를 시키긴 하는데 최종 아웃풋은 안 쓰는 거죠. 얘네는 그냥 진짜 들어갔다가 여기 벡터로 나오고 끝인 거예요. 그냥 요거만 추가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모델에서 노음이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의 이제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네 개냐, 여덟 개냐, 16개냐 이거는 다 추가를 한 거고요. 얘네들은 다 개수와 상관없이 아티팩트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점들은 이 레지스터들이 어텐션 맵을 각 패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지스터죠.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레지스터를 쿼리로 하는 어텐션 맵들을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이제 각 오브젝트들을 이제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을 어텐트를 하고 있더라.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논문이었고요. 또 질문이 있는데 그 네. 인퍼런스 할 때는 저 레지스터 정보를 쓰나요? 이 레지스터요. 네. 그러니까 인퍼런스 할 때도 얘를 입력으로 넣긴 넣어요. 근데 넣긴 넣는데 걔가 최종 그 아웃풋으로 쓰이진 않는 거죠. 트레이닝 때도 마찬가지고 인퍼런스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얘를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인퍼런스 때도 얘도 같이 프리딕션이 되고. 근데 쓰지는 않는 거죠. 프리딕션 결과값을. 그러면 저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중간에 이제 그런 튀는 애들을 네. 저 레지스터 턴 쪽으로 보내버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대장적으로 그런데 네. 뭐 그거를 얘네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만 하지 그거를 중간에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하진 않았어요. 네. 네. 또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거는 딥 캐시라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아까 민호님이 발표하셨던 캐시 어쩌고 논문이랑 되게 비슷한 논문이에요. 며칠 차이로 이제 엄청 비슷한 논문이 이제 똑같은 논문이 다른 저자들한테서 나온 건데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뭐 LDM4G 뭐 이런 애들이 실제 이제 결과값을 보시면 거의 똑같죠. 이거 다른 기법으로 한 건데 이제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이제 얘네가 쓴 딥캐시라는 거에서 인퍼런스한 버전 이것들이 각각 뭐 2.3배, 뭐 7.0배 빨라진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랑 되게 비슷해요. 그 민호님이 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이 그래프가 이 각 디퓨전 스텝을 이렇게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이 디퓨전 스텝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시밀러리티가 95% 이상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95% 이상이 그런 그 스텝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걔네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스텝이다. 디노이징 프로그레스가 뭐 한 60%간 요 스텝이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모든 스텝의 그 시밀러리티를 다 계산했더니 80%는 얘랑 또 거의 시밀러리티가 높은 뭐 이런 스텝들이더라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디노이징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피처 맵들이 별로 바뀌지 않다라는 점검적인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디노이징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 디노이징 스텝의 이전 단계에서 나온 어떤 이 유넷 기반을 많이 쓰잖아요. 유넷 구조를 이렇게 그린 건데 유넷에서 이 마지막 디코더 직전에 들어가는 요거를 저장을 해둡니다. 요거를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맨 첫 번째 유넷의 맨 위 있죠. 맨 위를 인코더 태우고 그 아랫부분 다 버리고
그냥 바로 레지듀얼로 보내버리고 이 뒤에 있는 디코더에 들어오는 인풋은 여기서 방금 저장한 거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요게 이제 딥캐시의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몇 번을 반복해서 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n이 이제 그 캐싱한 거를 몇 스텝 동안 반복해서 쓸 거냐를 이제 한 거고요. 이게 n이 2면은 바로 다음 거까지는 이제 방금 전에 저장한 걸 쓴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새로 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유닛 전체 다 돌리고 또 저장하고. 그래서 n이 한 5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조금씩 바뀝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싱크대가 이 안쪽에 있었는데 이제 n이 8으로 가면 이제 고양이 뒤에 저 싱크대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바뀌게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 디퓨전 모델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그냥 걔 인퍼런스 과정에서 그냥 비슷한 거를 캐싱했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프리딕션 자체가 오리지널이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잘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저희가 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BKSDM 타이니라고 하는 요거는 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이용해서 디퓨전 모델을 빠르게 하는 뭐 이런 방법론이래요. 근데 걔랑 비교를 했을 때 속도도 더 빠르면서 결과물도 이제 오리지널이랑 거의 비슷하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스포츠학과장 최성환 학생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일단 첫 번째는 칸딘스키 3.0 뭐 테크니컬 레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 제일 유명한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쪽 뭐 칸딘스키라는 뭐 계열의 모델이 또 있다고 해서, 근데 그게 3.0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모델들하고 다 비교를 하고 있죠. 뭐 칸디스키 이전 버전도 있고, 이거는 미드전이라는 좀 비슷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이 또 있고, 그리고 달리 3 최근에 나왔던 거,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그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모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들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 다른 소타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괜찮은 성능이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이베지브만 보면은 네. 다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어떤 걸 봐야 더 좋고 나쁨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컬러 같은 게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게 나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리얼리스틱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뭔가 어쨌든 프롬프트가 뭐 밥이랑 캔이라고 하는 게 고유명사로 생각을 하기를 좀 바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달리3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 같은 이미지를 생성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 칸딘스키라는 모델에서는 잘 표현을 했다. 좀 더 그 토이 같은 느낌을 살렸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달리3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법 문제 막 이런 걸로 데이터를 다 빼고 학습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밥이랑 캔이 없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 아, 그런가요? 저 그 달리3 디테일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네. 거는 아마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딘스키라는 모델이 뭐 어떤 모델이냐 보면, 일단 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레이턴트 디퓨전이라는 백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모델이고요. 버전이 2.0, 뭐 2.1, 2.2 벌써 네 번째로 업데이트가 된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버전하고 이제 비교한 표가 있는데, 뭐 일단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다 썼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제일 좀 이상했는데, 텍스트 인코더가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이 뭐 0.8 빌리언인데 칸딘스키가 갑자기 8.6 빌리언을 썼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뭐 파라미터 수로 밀어붙인 느낌도 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썼고, 그리고 여러 파트들을 다 네,
모델 크기를 좀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보자면 일단 더 훨씬 좋은 텍스트 인코더, 뭐 이게 최근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플랜 UL2 이 모델이 좀 좋은 모델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인코더를 써서 거의 10배 가까이 큰 모델을 썼고, 그리고 유넷 백본도 이제 2배 가량 키웠고, 그리고 원래 그 이전 버전에서 쓰던 모델은 아키텍처가 투 스테이지로 돼 있었는데 그걸 조금 간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레이턴트 디퓨전 기반이기 때문에 뭐 일단 텍스트가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까 보셨던 그 굉장히 좋은 모델 텍스트 인코더가 인코딩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유넷을 통과해서 레이턴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 레이턴트가 오토 인코더의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면 이미지가 한 장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가 하나가 줄었다는 게 원래 그 이전 버전 2.2 버전에서는 디퓨전 매핑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뭔가 옛날 달리처럼 텍스트 인베딩을 이미지 인베딩스럽게 바꿔주는 그런 뭐 디퓨전 프라이어 어떤 그런 단계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3.0에서는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뭐 인페인팅, 뭐 아웃페인팅이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도 있고, 그냥 순수히 텍스트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만 이제 보여드리면, 뭐 이미지 퀄리티는 좋아 보이죠. 얘는 이게 공개된 모델인 거예요? 아니면 미드저니 같은 느낌인가요? 2.2까지는 다 깃허브로 오픈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3.0은 지금 그건 아니고 별도 홈페이지에서 이제 인퍼런스 할 수 있게만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도 저게 지금 별로 설명을 일부러 안 해둔 거죠? 그 아키텍처 피규어 같은 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논문에 생략이 돼 있다는 거야? 아니면 생략했죠? 제가 생략. 뭔가 좀 그래도 공개가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재구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설명은 꽤나 디테일하게 돼 있었어요. 네, 성향이 좀 궁금해서. 음, 이런 거는 이미지 한 장 인풋으로 해서 프롬프트 주면 모드라는 걸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 비디오스럽게 좀 생성해주는 테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이 괜찮더라. 뭔가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 이제 미드저미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계열도 있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회사에서 나온 그런 거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 쪽 리서치 그룹에서 낸 것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약간 버전 이렇게 3.0까지 나오는 거는 보통 회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 이닛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디퓨전 모델로 이미지 말고 비디오를 생성하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최근 모델들이 뭐 애니메이티브, 비디오 크래프터 이런 종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프리이닛이라는 논문에서는 그거를 지적을 했고, 그게 그걸 이제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방향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파인딩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디퓨전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노이즈를 먼저 뭐 씌운 다음에 원래 어떤 유닛이나 비교가 있으면 거기에 노이즈를 임의로 씌우고 그걸 다시 디노이즈를 하도록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할 때 뭐 그 수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뭔가 모든 정보를 다 지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는 게 이 피규어가 뭔가 학습할 때
그 노이즈를 씌우는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계속 거치면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를 이제 분리를 해서 보게 되면 하이 프리퀀시는 점점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변하는데 로우 프리퀀시는 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디퓨전 모델 쓸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었는데 근데 뭐 최근에는 이미지 쪽 생성할 때도 이런 노이즈 스케줄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정보를 지우지 못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학습할 때는 좀 정보가 남아있는 걸 가지고 디노이징을 하는데 인퍼런스 할 때는 완전 가우시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도메인 갭 같은 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실제 생성해서 보여주는 예시로는 그냥 이거는 뭐 베이스라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베이스라인 하나 가지고 가우시안 노이즈로 일반 인퍼런스 하듯이 생성을 하면 프레임 간에 이렇게 좀 인물이 바뀐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그냥 랜덤한 리얼 비디오를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쳐서 강제로 노이즈를 씌운 다음에 디노이징을 했을 때는 뭔가 여전히 정보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컨시스턴시가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앞에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 중에서 그러면 어떤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냐 비디오 모델들이 그거를 측정을 해봤을 때는 로우 프리퀀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제대로 이해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뭐 하이 프리퀀시에 있는 정보를 랜덤한 가우시안으로 교체를 해나가면서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면 하이 프리퀀시가 점점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까지 없앴는데도 아예 다 살렸을 때랑 비슷한 게 생성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는 영향을 별로 안 주고 로우 프리퀀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내용보다는 이제 앞에서 봤던 도메인 갭이 생긴다는 게 좀 더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과정은 뭐 이 윗부분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디오 생성하는 인퍼런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 노이즈 리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만 추가가 된 건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먼저 그냥 랜덤한 노이즈에서 비디오를 막 생성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디퓨전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쳐요. 그러면 그 노이즈 스케줄러의 문제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 정보들이 좀 남아있게 될 거잖아요. 그 생성된 비디오의 로우 프리퀀시 정보가. 그러면 그거랑 그렇게 네, 거기서 로우 프리퀀시 정보만 또 따로 남기고 이 가우시안 필터를 거쳐서 그리고 랜덤한 다른 노이즈에서 하이 프리퀀시를 또 빼와서 두 개를 섞어주는 겁니다. 그럼 뭔가 혼종이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로우 프리퀀시 정보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그거를 시장 노이즈로 다시 처음부터 디노이즈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인위적으로 좀 로우 프리퀀시 정보를 남겼기 때문에 도메인 갭이 좀 덜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네, 여기에서 이전하고 이후의 그 비교 결과를 보여주는데 네, 이전 모델에서는 뭔가 도트도 모양이 달라진다거나 확실히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되게 결과들이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마지막 논문은 시간이 뭐 많이 안 남았죠. 2분 남았어요. 네. 이거는 알파 클립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뭐 메소드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이 알파 클립은 클립을 이제는 뭐 많이 쓰잖아요. 텍스트 멀티 모델 쪽에서 거의 대표적으로 쓰이는 모델인데
거기에 알파 채널을 추가했다가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냐,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다고 하는데 이거는 학습 방법인데요. 좀 자명하긴 합니다. 그냥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만들었고 그걸로 프리트레인된 클립에다가 파인튜닝을 시켜줬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클립 대신에 알파 클립의 차이는 정말 채널 3개가 아니라 채널 4개를 인풋으로 받게 됐다. 그게 끝이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이제 그 알파 채널 값이 다 1이면 일반 클립처럼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뭐 어떤 부분은 0이고 어떤 부분은 1이면 영역을 지정해줘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저 인터랙션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유저가 원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레코그니션 같은 게 있었고 뭐 이거는 이제 보여주려 했던 거는 그냥 클립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 그리고 알파 채널까지 더해주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 였고요. 그리고 그 큰 랭귀지 모델에 적용했을 때는 원래라면 좀 잘못 캡션이 나오거나 하는 거를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해줘라고 영역을 지정해주면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캡셔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고 제너레이션 할 때도 뭐 이거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인풋으로 줬던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근데 이제 파트를 지정해 줄 수 있다인 거죠. 뭐 쿠션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한 이미지 안에서 그리고 뭐 가방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생성 쪽에서는 뭐 포인트 클라우드로 생성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프 방식이 있을 텐데 다 모든 방식에서 뭐 솔직히 너프 쪽은 잘 이해를 못했고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본 생성했을 때 포크 뭐 이런 게 잘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이미지단에서 그 클립에 집어넣을 때 여기 부분을 마스킹을 해주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너프는 뭐 너프에서도 클립을 쓰는 부분이 저는 잘 모르는데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뭐 알파 클립으로 바꾸게 되면 좀 더 그냥 전체적인 성능이 올라갔다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꺾다가 8시 7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줌 링크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국민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